1898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뭉크는 34살이고 툴라는 29살이었습니다. 툴라는 부유한 와인 수입상의 딸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순조로웠는데 뭉크가 자신과의 결혼을 자꾸만 미루자 툴라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자분은 눈이 좀 없었던 것 같다. 뭉크가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1년간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도 툴라는 뭉크를 따라다니면서 주변의 거처를 정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이렇게 공세를 퍼붓는 거죠. 게다가 뭉크의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뭉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또 심지어 뭉크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뭉크가 부유한 자신한테 빌부터 살면서 돈을 다 빌려다 쓰더니 이제는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아니, 음해까지 했던 거예요? 이러면 질려. 그래서 뭉크는 끝끝내 툴라와 결혼만은 약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결혼하면 얼마나 더 끔찍해지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뭉크는요, 사실 사랑에 상처가 있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요.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것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고 그래서 툴라와의 결혼을 한사코 거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대는 사이에 1902년 가을에 뭉크와 툴라와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응? 이건 뭐야? 바로 그 사건을 겪고 뭉크가 그린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남자가 뭉크인데요. 침대 옆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성은 바로 툴라입니다. 대체 뭉크와 툴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뭘 겪은 거죠? 뭉크가 자꾸 자신과의 결혼을 거부하자 툴라가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건데요. 툴라가 권총을 들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면서 뭉크를 협박을 했어요. 그 뭉크가 이를 말리다가 그만 총알이 발사됐는데 그 총알이 뭉크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산산조각 내고 맙니다. 총알이 박힌 게 선명하게 남아있죠. 어떻게? 화가에게 있어서 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손을 다쳤다는 것은 아마 내가 두 번 다시는 예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으로 다가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셌던지 뭉크는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남에게 자기 손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림에서도 자기 손을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장갑을 낀 상태로만 만났었다라고 해요. 그게 콤플렉스가 됐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결말이 더 충격적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3주 뒤에 툴라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파리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던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도 직업이 화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뭉크는 툴라와의 총격 사건으로 정말 붕괴되고 말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새 여인을 만나면서 사랑의 상처로 고통받은 뭉크는 온갖 공포증에다가 피해 망상에까지 시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장 공포증에 시달려서 벽에 바짝 붙어서 인도 안쪽으로만 걸어 다녔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충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해요. 뭉크와 갈등이 있었던 한 예술가가 밤에 뭉크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뭉크는 그를 보자마자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총을 발사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이 사건을 비롯해서 뭉크가 벌인 총격 사건만 3차례가 될 정도로 뭉크의 정신 상태가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는 기댈 곳도 없던 뭉크가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살면서 그 공포심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뭉크도 이때는 자기의 정신 상태가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문제를 드립니다.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뭉크는 이것을 결심하는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정신병원 입원을 결심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게 되네. 자기의 정신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뭉크는 1907년 44세 나이로 코펜하겐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였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존경했던 고흐랑 되게 비슷한 점이네요. 그쵸, 고흐도 그쵸. 자기 발로 네. 입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뭉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약 7개월간 장기 입원을 합니다. 이게 야콥슨의 진료실에 있는 뭉크라는 작품인데요. 뭉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치료? 전기 치료 같아요. 저기 선이 연결돼 있네요. 네, 전기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치의였던 야콥슨 박사가 뭉크에게 알코올 중독에 의한 마비성 치매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치료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면, 휴식, 마사지, 그리고 약간의 전기 치료를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온전히 다 받아들였나 잘?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뭉크가 자기의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규현 씨가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참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셨네. 정신질환이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측면이 있으나 예술가로서의 활동에는 아주 좋은 것 같다.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방향을 잃고 떠드는 배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뭉크의 태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뭉크의 생애 내내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불안, 고통 이런 게 화가로서는 작품 활동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크는 한동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와 동시에 화가로서는 명예로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1908년 뭉크의 작품을 아꼈던 그의 절친이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초대 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뭉크의 주요 작품들이 미술관에 팔리고 소장품이 됩니다. 또 노르웨이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귀까지 수여를 받았거든요. 악마의 화가라고 비난을 받았던 뭉크가 이제 고국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1911년에 오슬로 대학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벽화 공모전이 열렸고 뭉크가 이 공모전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세상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 작품이 바로 태양입니다. 오,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눈이 부셔요. 네, 진짜 태양 같아. 뭉크는 태양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과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도 뭉크 하면 절규만 많이 떠올리시는데 제가 예전에 노르웨이 살 때 친구들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오히려 현지인들은 절규보다 이 작품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1000크론의 화폐 앞면이 뭉크였고요. 뒷면이 이 작품이 그려져 있을 만큼이나 노르웨이 사람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쯤이 노르웨이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뭉크는 자신의 조국이 적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뭉크가 남긴 태양처럼 이 시기 화가로서의 뭉크의 명성 역시 정말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 독일 쾰른에서 분리파 전시회가 열렸는데 유럽 전역에서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최초의 국제적인 현대미술전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때 뭉크는 반 고흐, 세잔, 고갱 등과 함께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 작가로 전시실 하나를 통째로 배정받아서 32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제 49살이 된 뭉크가 표현주의의 거장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죠. 와. 그래서 이후로 뭉크는 에켈리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렸고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4살이 된 노년 뭉크의 삶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1937년 뭉크는 이 사람의 타깃이 되면서 그의 작품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규현 씨. 히틀러? 정답입니다. 와, 이연타. 왜 이렇게 막 맞추는 거예요? 네? 지금 누구한테 엄지 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한테요? 네. 1933년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뭉크가 히틀러의 타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와 같은 말로 현대의 미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억압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화를 붕괴시키는 마지막 잔재 요소들에 맞서 무자비한 파괴 전쟁을 감행할 것이다. 서로 지원해주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불평분자들과 미술 애호가, 미술 날조범, 도당은 모두 색출해서 소탕할 것이다. 그 미술품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히틀러가 사실 미술가가 되고 네, 싶었잖아요. 그건 근데 아시잖아요. 무시당해서 네.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림 취향이 굉장히 전통적인 아카데미 화풍이었고요. 그래서 뭉크 같은 표현주의 미술, 현대적인 미술은 퇴폐적이고 타락한 미술이다라고 굉장히 싫어했구나.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이런 비난이 1937년 7월에 시작된 퇴폐 미술전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퇴폐 미술전? 나치 정부는 압수한 작품으로 전시를 개최를 해서 이를 통해 현대 미술가들을 조롱을 하는 거죠. 피카소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피카소, 반 고흐 이렇게 지금은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또 작품들은 이때 일부러 두서없게 진열하고 삐뚤게 놓인 경우도 있고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미친 괴물, 더 없는 어리석음 이렇게 나치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표현한 의견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는 히틀러가 좋아하는 고전주의 양식의 전시장을 정말 휘황찬란하고 넓고 쾌적하게 딱 만들어놔요. 비교하려고. 비교하면서 보라고. 또 뿐만 아니라 퇴폐 미술전을 통해서 압수된 17,000여 점의 예술 작품 중에서 4,000점 이상을 1939년 5월 베를린 소방서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00점은 또 같은 해 6월 루체른에서 열린 경매에서 또 해외로 팔려나가게 하고 작가들 입장에선 굉장한 수모를 겪게 된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뭉크 작품도 그러면 압수를 당한 상황이에요? 네, 뭉크 역시 대표적인 퇴폐 미술가, 화가로 낙인을 찍히면서 정말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뭉크의 작품도 이때 82점이 압수됩니다. 게다가 1940년에는 노르웨이도 이제 나치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권에게 자신의 소중한 작품들을 또다시 압수당하고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됐던 뭉크가 오슬로시에 자신의 모든 작품과 물건을 다 기증하겠다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8,000여 점에 이르는 그의 그림과 소장품들이 지금 오슬로시에 기증이 된 거죠. 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뭉크는 묵묵히 그림을 그려 나갔고요.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말년의 모습이 궁금하다. 고흐 그림이랑 그래, 되게 고흐를 비슷하네요. 이 작품이 뭉크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도 침대가 등장합니다. 누군가에게 침대는 휴식이겠지만 뭉크에게는 죽음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시계가 있죠. 시계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침대와 시계 사이에 뭉크가 서 있는데 노년의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생 내내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간 뭉크였지만 그림만이 그에게 진정한 삶의 구원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뭉크가 남긴 말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화가 나를 감싸곤 했다. 불안으로 죽을 것 같던 밤에도 그림을 그리고 나면 행복한 기분으로 침대에 들었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림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나치의 패망을 보지 못하고 1944년 1월 23일 폐렴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는 내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그가 80세의 나이에 비로소 눈을 감게 된 건데요. 와, 씨, 오래 살았네 그때 당 나이 치고. 그러니까 평생 죽음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장수하셨다. 누구보다 오래 살았네요. 와. 죽는 순간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이었습니다. 악령이요? 네,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자, 지금까지 절규의 화가 뭉크의 일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뭉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가혹하리만치 외롭고 처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뭉크는 고통을 자양분 삼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삶의 방향과 예술가로서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뭉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